고민해볼게. 나 그 충격이 안 가셔가지고. 바나나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엄청나군요. 자, 일단 수업을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162페이지. 책 다 피실 필요는 없고요. 노트를 피셔야죠. 책 안 보잖아. 언제 우리 책 봤다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우리 오늘 페이지 162페이지부터고요. 우리가 주제는 9단원의 첫 번째 9-1 농업의 생산, 아니 세계화. 세계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주제는 총 4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뭐부터 배우면 좋겠어? 그렇지. 너무 좋아. 농업부터 배우면 좋은데 우리가 9단원 처음이니까 세계화. 그렇죠. 세계화부터 우리 가볍게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농업. 농업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농업의 변화. 세 번째 농업의 우리 세계화. 대단원명이 뭐였죠? 글로벌 경제활동과 지역 변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지리라 그랬죠. 네. 지리는 요 앞에 있는 거는 밑밥 까는 거고 실제로는 이 공간의 변화, 즉 공간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아. 그래서 지역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화가 되고 농업이 변화해서 그래서 우리의 진짜 관심은 뭐야? 지역이 어떻게 변했니? 이게 진짜 궁금한 겁니다. 네 번째는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가볍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급률. 이렇게 4가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화. 자, 세계화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계화의 정의. 세계화란 세계가 되는 것. 세계화란 세계적으로.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 이 정도는 나와야지. 물론 그걸 말한다고 해서 아쉽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틀렸으니까. 세계화라는 게 뭐냐면 세계화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증가하는 거.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거. 즉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교류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는 서로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자, 유정. 네. 친구 몇 명이야? 셀 수 없을 만큼. 효원이 친구 몇 명이야? 10명. 10명. 그렇죠. 좋아요. 이름 말하지 마세요. 궁금하지 않으니까.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 조금 덜 친한 친구, 좀 덜 친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네. 말로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그 제일 친한 친구랑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나? 5번? 5번. 그래, 5번을 만나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전학을 가버린대. 마음이 좀 어때? 안 좋아요. 안 좋지. 슬프지. 왜? 우리는 일주일에 5번이라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간의 상호 의존성을 높여놨기 때문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그 친구가 전학을 갔어. 그러면 그 친구랑 끝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죠. 왜? 친했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럼 계속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어? 네. 어떻게? 전화로. 그렇지. 전화로. 전화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화의 원인이 뭐야? 옛날 같으면 멀리 떨어지면 끝이야. 선생님 어렸을 때도 친구들 전학 가면 끝이야. 뭐 편지 주고받고 할 수는 있겠지. 편지. 요즘 편지 안 쓰잖아요. 네. 편지 같은 거 주고받다가 이제 끝이야. 끝. 근데 지금은 뭐야? 연락할 수 있죠. 연락할 수 있다. 왜? 정보통신 기술을 그 교통, 통신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더 멀리, 더 빠르게 그리고 연락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호작용은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세계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세계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해. 지구가 진짜 작아지고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지구는 작아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과거의 지구가 이만했다라고 하면 점점 지구가 작아지고 있어. 뭐의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 그렇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점점 작아지고 있대. 뭐가 작아지고 있다? 지구가. 지구가. 근데 지구가 작아지고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거리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거리. 여러분들 거리라는 게 뭐야? 너와 나의 거리. 연결고리 아니고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아니고요. 너와 나의 떨어진 정도, 즉 물리적으로 떨어진 정도를 우리가 거리라고 하잖아. 그래서 거리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물리적 거리가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있고요. 다른 거리로는 시간 거리라는 게 있어요. 시간 거리 또는 시간적 거리라고도 부르는데 시간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봅시다. 물리적 거리는 형이랑 나랑 얼마나 떨어져 있어 지금? 1m. 그지, 1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정이랑 나랑 얼마큼 떨어져 있어? 2m. 2m 정도 떨어져 있어. 이걸 우리는 물리적 거리라고 해. 쉽게 생각해 봅시다.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4시간. 3시간. 그죠, 3시간, 2-3시간 정도 걸려요. 기차 타면 2시간, 버스 타면 3시간. 물리적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죠?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광주에서 서울은 300km 떨어져 있다. 이거는 물리적 거리. 2시간 걸린다? 시간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물리적 거리가 멀면 시간 거리가 오래 걸릴까? 비례할까? 네. 꼭 비례하는 건 아니죠. 수단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광주에서 서울 300km인데 2시간 걸립니다. 근데 서울에서 제주도 얼마나 걸리죠? 1시간. 1시간이면 돼요. 500km 떨어져 있는데. 왜냐? 우린 거기를 비행기. 비행기 타고 갈 거니까. 즉, 시간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게 지구가 작아지고 있다는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과거에 조선시대 때 서울 가려면 뭐 타고 가? 어디 건방지게 말을 타고 가. 발 타고 가야지. 걸어가야지. 도보로 이동합니다. 왔다 갔다 얼마나 걸려? 한 3달? 한 달 정도 걸려, 한 달. 즉, 목숨 걸고 가는 거야. 중간에 호랑이 만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요. 도보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뭐 타? 말, 마차. 마차 이런 거 타다가 뭐 기차, 차 타다가 뭐 타? 비행기. 즉, 우리의 물리적 거리는 고정되어 있을지언정 시간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줄어드는 거야. 즉, 옛날의 서울이 지금의 서울만큼 멀리 그죠.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 서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뭐만 있으면 돈.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다른 반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야기 안 할라 했는데 아까 유정이가 잠깐 이야기하더라고요. 거리에는 하나 더 있어요. 심리적 거리가.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리적 거리라는 거는 물리적 거리랑은 별개입니다. 효원이랑 나랑 지금 물리적 거리 얼마? 1m. 1m. 그러면 나랑 물리적 거리 1m야. 그럼 심리적 거리는 얼마나 돼? 모르죠. 2m. 그죠? 나랑 심리적 거리가 상당히 뭔가 봅니다. 봐봐. 나랑 지금 물리적 거리가 1m일지언정 나랑 심리적 거리는 그 1m만큼 가깝지 않다라는 거지. 엄마가 가까워, 내가 가까워? 엄마.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즉, 엄마가 심리적 거리가 훨씬 더 가깝다는 거야. 이게 사람 간의 심리적 거리이기도 하고요. 또는 지역 간의 심리적 거리도 합니다. 나는 밥 먹으려고 100km 정도 이동하는 건 난 괜찮아요. 100km면 약 전주 정도 됩니다. 나는 점심 먹으러 전주까지 가는 거 괜찮아. 나는 쉽게 뭐 장성, 화순 이런 데는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나한테 멀리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말에 밥 먹으려 했을 때 신창동 밖을 벗어나면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수안찌구는 괜찮다는 사람도 있겠죠. 네. 또는 시내는 괜찮다는 사람도 있겠죠. 네. 또는 장성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겠죠. 즉 사람들마다 심리적 거리가 다르다는 거야. 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고 한옥마을을 가기 위해서 전주를 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혼자. 근데 나한테 그 전에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떠난다는 거는 서울밖에 없었어. 서울을 가려면 버스를 3시간에서 3시간 반을 타야 돼. 그럼 타기 전에 뭘 사? 물. 표는 당연히 사야죠. 무임차니까. 물과 먹을 거를 사. 단단히 준비해서 탄단 말이지. 근데 내가 전주를 처음 갔을 때 뭘 샀냐면 물과 먹을 걸 샀어요. 불과 1시간 10분 거리인데. 왜냐? 나한텐 그때 처음 가니까 심리적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나는 점심 먹으러도 그만큼 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즉 심리적 거리는 상당히 변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리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고 나름 재밌죠, 이 거리라는 개념. 재미없습니까? 어우 재밌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요점은 지구가 점점 작아진다. 즉 우리의 거리가 줄어든다. 즉 시간 거리가 줄어들면서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있는 게 세계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농업의 변화. 변화로 갑니다. 기가 막히게 끝나버렸네요, 분필이. 농업의 변화로 갑니다. 자, 농업의 변화는 여러분들 과거와 현대 이렇게 나눠서 볼 거고요. 5가지로 표로 정리할 겁니다. 5가지 표. 5가지의 항목으로 표로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쁘게 잘 정리하십시오. 일단 첫 번째, 농업의 목적이 있겠죠. 네. 과거의 농업의 목적이 뭐야?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아니지. 내가 먹으려고. 누가 방금 4글자로 아주 좋게 말했어. 그렇지, 자급자족. 자급자족. 내가 스스로 공급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급적 만족. 농업이라고 불러요. 현대의 농업의 목적은 뭐야? 돈 벌기. 그렇지,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상업적 농업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로 규모가 있겠죠. 네. 규모는 어떨까? 과거에는 작아요. 그치, 소규모. 현대는요? 커요. 대규모로 알겠죠. 왜냐? 내가 먹고 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져다가 팔아야 되니까. 많이 있을수록 나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대규모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키우는 품목도 다르겠죠. 그러면 네. 과거에는 어떤 것들을 키워? 다양한 거. 다양한 걸 키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무슨 뭐 쌀 조금, 뭐 양파 조금. 근데 주된 품목이 뭐야? 쌀. 그렇죠. 그걸 우리는 곡물이라고 불러요. 쌀, 보리, 벼. 현대 와서는요. 과일. 열매. 그렇죠. 돈 되는 거. 물론 곡물 키웁니다. 곡물 키우지만 쌀, 보리, 벼보다 돈이 더 되는 방금 이야기한 열매. 뭐 열매, 과일 같은 거.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원예 작물이라고 불러요. 원예 작물. 즉 원예 작물은 과일,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을 꽃까지 포함해서 원예 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뭐까지 키우냐? 기호 작물. 기호 작물이라는 건 뭐 커피 같은 것들, 기호식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낙농업. 낙농업이 뭐냐면 소 같은 걸 키워서 우유를 짜요. 그거를 낙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먹고 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이들을 갖다 팔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생산성은 어떨까? 과거에는요, 생산성이 낮아요. 낮죠. 여기는요, 높아요. 높죠. 마지막으로 5번째, 1인당 생산량. 과거에는 적죠. 여기는 많아요. 많죠. 이 표 쉽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데려다가 낮춰놓고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이 표를 그냥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지. 네. 뭘 알아야 돼? 뭐가 이 변화를 가지고 왔느냐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 거야. 이 표 초등학교 3학년 데려다가 앉혀놔도 이해합니다. 진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변화를 뭘 가져왔냐, 어떻게 가져왔느냐죠. 첫 번째, 와, 교통통신. 그만! 그만! 기계화. 기계화를 통해서 규모를 늘릴 수 있었고요. 1인당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고요. 생산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기계화를 통해서. 두 번째. 네, 여기서 잠깐 내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만 해도 됩니까? 네.
쌤이 집에서 애착 식물로 키우는 라봉이가 있어요. 아시죠? 한라봉. 이번 주말에 한라봉이 이번 주말에 불시에 뭔가 이 사고에 의해서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열매가 5개가 열려 있었는데 한 개가 살짝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먹어버렸어. 주말에 얘를 채취해가지고 따서 깨끗이 씻어서 잘라서 물에 타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우려서 먹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한라봉이 이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아니야. 이만해. 귤 아니에요? 거의 귤보다 작아요. 귤이라고 하기도 좀 크고요. 낑깡 정도 됩니다. 왜 나의 한라봉은 이렇게 작았을까? 뭐가 대체 부족한 거야? 나의 노력, 사랑, 나의 사랑, 마음, 절실함. 절실함, 정성. 아니야. 난 출근하기 전 퇴근하고 나서 바로 얘를 보고 닦고 얼마나 얘를 애지중지 키우는데 나의 사랑과 정성은 부족하지 않았어. 뭐가 부족했던 거야? 환경. 화학 비료가 부족했던 거야. 그러네. 화학 비료. 안 준 건 아닙니다. 더 필요했던 것 뿐이지. 화학 비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열매를 맺힐 만큼, 즉 상품 가치가 있을 만큼의 농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너는 이런 한라봉 살 거야? 아니요. 안 살 거잖아. 그렇죠. 물론 한라봉의 에이스는 지금 요만큼 됩니다. 요만큼 컸어요. 요만큼.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화학 비료를 더 듬뿍 줬어야 되고요. 근데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있어. 얘를 따다 보니까 자꾸 따려고 막 딱딱딱 하는데 뭐가 자꾸 막 훅 날아다녀. 그렇지, 벌레. 이 벌레들이 나의 한라봉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먹으려 그러면 괜찮지. 아이, 좀 상처나면 어때? 좀 더러우면 어때? 나 이걸 갖다 팔려고 하는데 안 되죠. 안 되지. 이 놈의 푸럭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죽여요. 없애야 되지. 농약. 그래서 농약까지 돼야 요 내용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던 거지. 기계화가 되고요. 비료와 농약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던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생산난 거를 갖다 팔아야 돼. 네. 뭐가 더 필요해? 하나 더. 이제 세계화까지. 이렇게 많이 생산된 농작물을 갖다 팔 수 있는 세계화까지 되면 이 농업의 변화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우리 불의의 사고로 파란색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하나 남아있네요. 비슷한 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별. 지역 변화로 갑니다. 우리의 사고. 평소 같으면 그냥 끊고 뭐 편집을 하든 다른 바에서 찍었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지역 변화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건 지역 변화야. 지역 변화. 어떻게 지역이 변화했느냐. 근데 이 지역 변화는 어떻게 보냐면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 두 개로 나눠서 볼 겁니다. 즉 생산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요. 소비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산 지역. 처음에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변화가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거 가르치다 보니 깜짝 놀란 게 동남아시아가 어딘지 모르더라고. 동남아시아 나라 아무거나 하나 말해봐. 태국. 태국. 베트남. 모른다 해도 됩니다. 몰라요. 필리핀. 제안. 몰라요. 지금 50%입니다. 동남아시아. 40%로 내려왔습니다. 자. 동남아시아는 어디냐면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시아라고 부르죠. 이쪽 빼고요. 아시아고 우리가 이 아시아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동아시아의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을 동남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 오케이? 네.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떤 농사를 지었을까 과거에? 열대과일. 곡물 농사. 곡물을 농사 지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모작이라고 알아? 네. 이 모작이 뭐야? 모를 두 번. 그렇죠. 모를 두 번 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작물을 두 번 심는 거야. 우리나라는 벼와
보리로 가는 거죠. 벼와 보리.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작이라고 알아요? 벼르주먹. 동일한 작물을 두 번 심는 걸 이기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기작이 안 돼요, 벼가. 왜냐? 우리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에서는 이기작이 돼. 왜? 겨울이 없으니까. 근데 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삼기작이 가능해. 1년에 벼를 3번 심을 수가 있어. 엄청난 생산성을 보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벼 안 짓고 이제 뭘로 갈아타는 거야? 과일. 원희작물. 돈. 돈 되는 걸로 갈아타는 겁니다. 기호작물 또는 원예작물로 갈아타요. 즉 기호작물은 뭐냐? 커피 같은 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커피. 지금 베트남은 아시아 넘버1입니다. 커피 생산량. 그래서 돈 되는 커피 같은 걸로 갈아타고요. 원예작물은 뭐냐? 우리 바나나, 뭐 망고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여기 보여, 여기 망고? 세부 필리핀. 동남아시아 온 망고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의 특징적인 이 재배 방식들이 있었죠. 여기다가 잠깐 쓸게요. 플랜테이션. 기억력 좋은 친구들은 저번에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뭐 노예 무역 이런 걸 좀 떠올리실 텐데 여기서 그거 잊으시고요. 현대 사회에서 노예는 없으니까. 그래서 플랜테이션은 열대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걸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자본은 누가? 선진국이. 노동력은 아니, 개도. 그 현지 개도국이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 뭐 바나나, 망고, 두바이. 아니, 두리안.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회사가 돌, 뭐 델몬트, 제스프리. 뭐 제스프리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OT 했을 때 저런 거 못 봤어요 라고 하길래 나 마트 가가지고 그 주말에 봤어요. 하고 사진 찍어놨단 말이야. 하고 돌, 대놓고 돌 써있고, 대놓고 델몬트 써있고. 선생님이 기회가 된다면 이쪽쯤에다가 사진 하나 올려놓을게요. 그걸 직접 찍은 걸로. 일단 이런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아시아.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여기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과거 열대우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불질러서 없애고 뭘로 만드냐? 목초지. 즉 초원으로 만드는 거야. 초원. 왜? 동물. 뭐 키우려고? 어떤 동물? 그렇지, 소 키우려고. 이 소를 키워서 나는 자라서 뭐가 될 거야? 소가 될 거야. 고기가 될 거야. 뭐를 위한 고기? 사람. 그 사람. 햄버거에 들어갈 나는 패티가 될 거야. 나는 자라서 패티가 될 거야. 자, 봅시다. 이 목초지에다가 소를 키워요. 이 소를 키워가지고 이 고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고기는 어디로 가? 선진국. 나는 다른 나라. 아메리카. 아메리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선진국을 위한. 즉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12단원에서. 그래서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목초지를 만들어내고,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태우면서 환경 오염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소를 키웁니다. 선생님, 그럼 옛날에는 왜 소를 안 키웠어요? 키웠어요. 아니요. 열대우림을 그대로 존재했었잖아. 왜 소를 키우기 힘들었냐? 이 소를 키워가지고 고기를 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냉장선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요. 선생님, 그럼 소를 끌고 가면 되잖아요.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면 소들이 삐쩍 마르거나 살이 썩 빠지고 근육질이 돼버리거나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세계화, 즉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소비시장이 가능해지면서 변화된 지역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 소비지역. 소비지역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소비지역의 장점과 단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이 뭘까? 경제 부분. 바나나 먹어봤니? 지역. 바나나 먹어봤어? 망고 먹어봤어? 파인애플 먹어봤어? 두리안 먹어봤어? 킹크랩 먹어봤어? 킹크랩 성공한 인생인데 나 아직 킹크랩 못 먹어봤거든요. 나는 킹크랩을 인생이 성공했다 생각될 쯤에 먹어보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냥 게맛살 마시면 스포하지 마세요. 킹크랩 맛 스포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그거야. 어쨌든
장점 뭐냐? 과거 여러분들 그 검정 고무신 봤죠? 네. 바나나 하나만 먹어봤으면 이러잖아. 근데 여러분 다 먹어봤어. 네. 즉 먹거리가 풍부. 많아. 다양. 풍부. 풍부해진다. 풍부해지고요. 이런 다양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단점은요? 제 국내 거를 안 먹어요. 단점은 세 개를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바나나 먹어봤다 했지? 네. 바나나. 바나나는 무슨 색? 노란색. 노란색이야. 근데 이 바나나가 처음에 땄을 때부터 노란색이었을까? 초록색이었겠죠. 그럼 이 친구들 뭐 타고 와? 비행기. 야, 그 바나나 몇 푼 한다고 비행기를 태워 보내. 네. 배 타고 와. 그럼 배 한 이틀이면 와요? 아니요. 로켓 배송 돼요? 아니에요. 안 되잖아.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변하지 않게 뭘 쳐? 용량. 녹약 치고 죽지. 아니 방. 그지, 방부제 같은 걸 쳐요. 썩지 말라고. 우리의 안전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봐봐. 바나나가 노란색에서 검정색으로 가는 데까지 몇 시간 걸리지? 며칠? 하루. 뭐 2, 3일에서 조금 더 딱딱한 거 사면 4일. 일주일 정도는 가요. 근데 그렇지 않게끔 상품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끔 방부제를 친다라는 거지. 외국에서 오는 농산물이. 두 번째로 푸마가 증가해요. 푸마. 푸드 마스터 아니고요. 푸드 마일리지요. 기억나시죠? 아. 무게 곱하기 거리. 푸드 마일리지. 두리안 먹어봤습니까? 네. 두리안을 너가 먹음으로써 두리안 무게만큼의 거리, 이동한 거리만큼의 푸드 마일리지가 증가했고 탄소 배출량이 늘어났다는 거야. 먹지 말란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다른 말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국에서 먹은 거 아닌데요. 저 가서 먹어. 가서 먹었는데요. 너가 무거워, 두리안이 무거워. 야, 농담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결국 탄소가 배출되고 이런 탄소가 배출되니까 지구 환경이 오염된다라고 관점이 있는 거죠.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뭐야? 야, 너 바나나 먹지 말고 사과 먹어. 너 배 먹어. 국내 식품 장려 운동. 로컬 푸드. 멀리 있는 거 먹지 말고 우리 여기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먹자. 뭐 이거 먹지 말고 먹어 이건 아니고요. 근처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가 좀 더 애용하자라는 운동이 로컬 푸드입니다. 푸드 마일리지 낮추기 위해서. 일단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식품에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자, 봅시다. 우리 지안이는 킹크랩을 먹어봤어요. 나는 못 먹어봤습니다. 봐봐.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고급 식재료를 먹는 거야. 물도 그냥 물 안 먹어. 막 에비앙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훨씬 뭐 상어알 이런 거 먹고. 좋은 걸 많이 먹는단 말이야. 훨씬 더 고급 식재료 같은 거. 그렇지 않고 좀 더 경제적으로 더 빈곤하신 사람들은 더 저렴한 식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에서는 저렴한 먹거리를 살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GMO 콩 쌉니다. 선생님도 대학생 때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 콩 사러 가면, 아니 두부 사러 가면 콩으로 만든 거 있죠? 네. 그러면 1,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어. 네. 난 거기서 딱 2초 고민했어요. 뭐 샀을까? 바로 1,000원짜리 샀지. 왜? 거기 써있긴 해. 수입산 100%. GMO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음. 하지만 난 5,000원짜리 살 수가 없었어. 왜? 당연해서. 대학생 때 돈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양극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고급 수입 식재료를 먹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저렴한 것만 먹고 찾는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양극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번으로 갑니다. 색깔을 좀 바꿀게요. 우리나라의 자급률입니다. 일단 여기 세 가지를 볼 건데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 곡물 자급률이라는 거는 동물이 먹는 것, 즉 사료로 이용되는 것 플러스 사람이 먹는 곡물 토탈에서 얼만큼 우리나라가 생산해내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프로 정도 우리나라가 생산해낼 것 같아? 7%
70%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30%를 수입해 올까요? 40, 40%를 생산하고 60%를 수입해 올까요? 20%를 생산하고 80%를 수입해 올까요? 12%. 12%요. 약 20%. 우리가 소비하는 곡물의 양 중 20%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요. 80%는 수입을 한다는 말이야. 수입량이 엄청나게 많죠. 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있어요. 식량 자급률은 뭐냐? 우리가 사람이 먹는 거야. 사람이 먹는 것 중에서 얼만큼 우리가 생산해 내느냐입니다. 몇 프로 정도 될까? 10%요? 15%. 15%요? 약 45%. 꽤 많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 비율로 보면 이거는 사람 플러스 짐승이죠. 근데 이거는 사람만이야. 사람만 먹는 게 자급률이 높네. 다른 생각으로 하면 짐승이 먹는 건 거의 다 수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식량의 절반은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나라 쌀 자급률 80%. 몇 프로 정도 될까요? 70%. 70%. 오. 이건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100%가 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쌀 수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수입 그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쌀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집에서 먹는 밥 중에서 외국 쌀 본 적이 없죠. 왜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아는 한 현재까지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쌀은 다 바로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밥 짓는 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즉 쌀 가공품으로만 이용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밥 짓는 쌀로 이용하게 되는 순간 이 100%, 90%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 식당에서 비싼 국산 쓸까? 싼 수입 쓸까? 싼 수입 쓰죠. 그러면 그 자급률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걸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랑 관련이 되냐면요. 식량 안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자, 봅시다. 내가 유정이에게 햇반을 팔아요. 하나에 100원. 사 안 사? 사요. 그죠? 그러면 밥 지어 안 지어? 밥 파는 것보다 싸니까 햇반 팔고 있었어. 근데 유정이가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야, 굳이 내가 햇반이 있는데 내가 집에 밥통 놓고 살 필요가 있나? 그냥 당근 나라에 팔아버려! 라고 밥통을 팔아버렸어. 그래서 유정이 밥통이 없어?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2000원 이렇게 점점 올려가요. 유정이는 어떻게 해? 사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쉽게 예시를 들어서 밥통이라고 했죠. 밥통 다시 사오면 되는데 농업이 한번 무너지면 이게 다시 농사짓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식량 안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높아질 확률이 높을까? 낮아질 확률이 높을까? 낮아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세계 간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상호 의존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을 더 늘어날 확률이 높지만 그 반대로 식량 안보 때문에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흐름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쌀 자급률은 100%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100%가 넘어가죠? 자급률은 우리가 소비하는 양 비례해서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서 생산량을 봐서 얼만큼 생산하냐 보는 거지. 근데 소비되는 양보다 생산량이 많다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풍년이네, 풍년이야. 풍년이 터지면 100%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 생산량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으면 수업 끝. 베토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아세요? 뭐가요? 베토벤. 베토벤이 좋아하는 과일. 넌센스겠죠? 베토벤이 좋아하는 과일. 베토벤이 좋아하는 과일. 망고입니다. 뭔지 아세요? 뭔데? 바나나나.